1월 월급을 보면 통장에 찍힌 돈이 437,230원이에요. 옆에 공제라고 있죠? 저희 최종 월급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궁금해할 간호사 월급, 실수령액, 연봉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술실 간호사 1년치 월급을 짜잔 공개할 거고요. 수술실에서 오버타임 수당을 공개할게요. 그리고 병동 월급도 같이 보면서 비교해 볼게요. 일반 간호사의 월급 공개는 정말 가끔 있더라고요. 하지만 수술실 간호사의 월급이나 연봉은 거의 찾기가 힘들었어요. 먼저 저희 간호사 배경을 아셔야겠죠? 저는 대학병원 수준의 병원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경력도 있고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다 보니 다른 종합병원, 중소병원, 개인병원보다는 월급 수준이 높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병원별로 상황별로 다 다르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니 공개할게요. 경력직 수술실 간호사 월급이에요. 매달, 매년 월급이 달라서 그냥 명세서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봤어요. 2018년도 월급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뽑아왔고요. 사실 저도 제 월급을 제대로 분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제 월급을 한번 마주해 볼게요. 1월 월급을 보면 통장에 찍힌 돈이 437,230원이에요. 옆에 공제라고 있죠? 이거는 교직원 공제라고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이것을 신청하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사실 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월급으로 반영되는 거죠. 저는 매년 교직원 공제 금액이 달라서 그냥 합쳐서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직원 공제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저희 최종 월급은 445만7,230원이에요. 가끔 간호사 월급 많다 그러는데 아마 이 정도의 월급을 봐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매달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니고 1월은 연차 수당을 지급받거나 특별 상여금에 있는 달이 그렇지요. 연차 수당을 100만 원가량 받아서 1월 달이 다른 달보다 월급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볼 월급은 파랑 박스로 표기해 놨어요. 1월과 12월만 400만 원을 넘기고 나머지는 300만 원 중반을 유지하고 있어요. 수술실은 시간의 수당이 참 잘 책정돼 있어요.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퇴근할 수 없으니 오버타임 수당이 정확히 입금되죠. 그래서 매번 저렇게 수술을 많이 하면 오버타임 수당을 받아요. 그런데 이 월급이 2018년 코로나 전후로 진짜 수술이 많을 때였어요. 매달 오버타임을 했었죠. 거의 매일 오버타임하고 진짜 몸을 갈아서 일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할 때가 많고요. 요번에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사망된 사건, 사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이 조금 열악하긴 해요. 그나마 대학병원 수준이 좋지만 그래도 간호사 그 자체의 직업의 힘듦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극한 직업이죠. 아무튼 휴가도 못 가고 연차도 거의 못 썼어요. 어쨌든 제 경력이 짧지 않고 대학병원 수준이다 보니 월급은 이 정도 금액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5년 동안 300만 원 이상의 수준을 쭉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세금을 많이 내거나 시간의 수당이 적거나 나이트 수당이 적으면 280만 원 받을 때도 있고요. 신규 간호사는 이보다 적게 받겠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알뜰살뜰 잘 모으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랍니다. 간호사 연봉이 대기업 수준이라고 하는데 대학병원 수준이면 연봉 5천에서 6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연봉이 크다고 느꼈던 때가 몇 년 전에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었어요. 그런데 제 연봉으로 충분히 큰 금액의 대출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죠. 연봉에 준해서 대출 금액이 정해지는데 그때 연봉이 6천이 넘었으니 혼자 힘으로 대출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회사에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특수병동에 월급을 받잖아요. 수술실. 이번에는 일반 병동에 월급을 공개할게요. 수술실에 있을 때는 나이트 근무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주간 근무를 하고 대신 시간의 수당을 받았죠. 일한 만큼 나오는 월급은 정말 정직하죠. 이번에는 병동 월급을 좀 공개할게요. 공제 금액이 2018년보다 조금 늘었죠. 70만 원으로 늘렸는데 어쨌든 이건 적금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에 찍히는 돈과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은 파랑 박스로 표기를 했어요. 원래 제 통장에는 월급의 금액이 찍히고 공제는 따로 나가서 이렇게 표로 표현을 했어요. 합치니까 금액이 거의 4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런 숫자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월급에 찍히는 돈이 300만 원 중후반은 알고 있었는데
공제 금액을 합치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벌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 월급은 다 어디 있는 거죠? 병동에서는 나이트를 5개에서 6개씩 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나이트 출근 예정인데요. 나이트 수당이 30만 원 정도 더 있죠. 병동은 책정량 오버타임이 없어요. 저도 출근 시간보다 1시간 훨씬 더 일찍 가지만 수당으로 받지는 않죠. 대신에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좋아요. 수술실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오후의 약속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오버타임을 많이 하고 그 오버타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죠. 간호사는 사실 연차에 따라 연봉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저 나이트 근무와 시간 외 수당의 차이가 월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요번 분석에서 알 수 있었어요. 특수부서의 시간 외 수당은 들쑥날쑥하니 오히려 제 느낌상 병동이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점차 많아져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고 결혼하고 육아로 인해 3교대가 어려워지면서 나이트 근무가 없는 부서나 탈임상을 하는 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탈임상 쌤들은 근무 환경은 편하지만 병동처럼 그 정도의 월급을 유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대신에 워라밸은 잘 유지할 수 있겠죠. 이제 막 입사한 신규쌤들과 간호학생들은 앞으로 월급을 타면 어떤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저의 월급 관리 꿀팁 그리고 직장생활 간호사의 월급 관리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첫 월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간호사는 의무적으로 매년 내는 돈이 있어요. 대한간호협회에 등록하고 매년 회비를 내고 있답니다.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이 있는데요. 평생회원은 한 번 목돈으로 빵 내는 회비고요. 일반회원은 매년 회비를 내고 있어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연회비를 내고 있어요. 돈이 중요하겠죠?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올해 졸업한 일반회원은 일반적으로 매해 58,000원 정도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평생회원은 한 번에 145만 원을 내요. 이 돈은 한 번 내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되죠. 요거는 이제 개인이 선택하면 되는데 대부분 일반 회원으로 등록해서 매년 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간호사에 근무하게 된다면 평생회원 등록하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회원이에요. 옛날에 교수님 꼬임에 속아서 두 번째 월급, 그때 월급 한 90만 원 받았거든요. 90만 원 진짜 옛날 얘기인데 지금이랑 너무 비교되죠. 그때 90만 원 받았는데 그때 평생회원비로 바로 썼어요. 그때 평생회원비가 거의 100만 원 돈이었으니까 그냥 두 번째 월급 타서 바로 회비 냈고 그날은 월급이 0이었던 거죠. 그렇게 100만 원 가까운 목돈을 내는 것이 진짜 큰 결심이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이제 오랜 기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본전을 완전히 뽑았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제가 특별히 권하지 않는 이유는 요즘 MZ세대들은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꼭 평생회원을 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유리한 쪽으로 잘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청약은 꼭 들어야 해요. 요즘에 내방 한 칸 마련하는데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나중에 결혼하고 아파트라도 한 칸 마련하려면 청약은 꼭 필수예요. 아무리 청약 당첨이 어렵다고 해도 그 기회를 가지고 있는 자와 기회조차 없는 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에 근무하면 보험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정말 절실히 느끼게 돼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병원에서 제 보험 약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제 약관에 맞춰서 맞춤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꼭 실비보험은 들어야 돼요. 요즘 부모님들은 다 똑똑하셔서 자신의 자녀에게 이런 보험과 청약은 다들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신규생들 만나면 청약 들었냐, 실비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다면 이런 기본적인 보험과 청약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적금이에요. 요즘은 재테크, 투자, 주식, 코인, NFT, 부동산 다들 관심이 넘쳐나죠. 그 중에서도 사회생활 초기에는 무엇보다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적금만 한 게 없죠. 욜로, 맛집, 여행도 중요하지만 목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목돈의 첫 번째 목표는 우선 결혼 자금을 만드는 거예요. 결혼 자금으로 그래도 최소한 3천에서 4천만 원이 있어야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이 정도 모으려면 자신의 월급 수준에 맞춰 매우 거세게 모아야겠죠. 월급과 결혼할 나이까지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할지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면 10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이상은 저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살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전세금이 지금 만만치 않죠. 매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 초년생이 전세금을 한 번에 구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간호사는 직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제 연봉만으로 비교적 쉽게 대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대출은 강제 저축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월세는 없어지는 돈인데 전세는 어쨌든 대출을 갚으면 갚을수록 나의 자산이 되는 거니까요. 그 대출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적절히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대학병원 간호사의 월급과 수술실 간호사의 월급, 병동 간호사의 월급, 대학병원 간호사의 연봉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월급 관리 꿀팁도 몇 가지 알아보았죠. 간호사의 월급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분명히 적지 않은 월급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중소병원은 이보다 낮은 월급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업을 가려고 하고 간호학생들이 빅5 병원을 가려고 하는 거죠. 월급을 많이 받는 만큼 일도 많이 하고 큰 병원이나 큰 직장에 갈수록 사회적 복지도 좋고 그래요. 하지만 업무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 사직률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 말은 즉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군가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신규 간호사가 아니어도 경력직 간호사로 큰 병원에 들어갈 수 있으니 기회를 항상 찾길 바래요.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라면 더욱더 현재 자리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할게요. 그리고 간호학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임상에서 멋진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할게요. 월급 많이 타서 부자 되세요. 그리고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그럼 안녕.